바람이 부는 것은 더운 내 맘 사겨주려 계절이 다가도록 나는 내 맘 때문에 꽃잎은 날리던 늦봄의 밤 아직 남은 님의 향기 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내 맘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뭄에 단비가 오니까 정말 이보다 좋을 수 없고 또 이렇게 유석 있고 너무 그윽한 정치가 있는 공간에서 너무 밝은 표정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아까 공연을 들으면서 공연에 이제 막 심취도 했는데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대체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까? 근데 이런 또 서원을 제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을 만난다는 거. 그래서 정말 고전을 공부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부러우시죠? 그러면 고전 평론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가 인문학에서 이제 길 위에서 길찾기인데 그걸 약간 이제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탐구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물질적이고 생리적인 이런 세계와 정신과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질과 생리 또 눈에 보이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지금까지 잘 가꾸어 왔는데 정신, 영적인 세계 그리고 마음의 세계는 굉장히 어떤 점에선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많은 걸 이룬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길을 이제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될지 모르는 거. 이럴 때 이제 인문학은 바로 이제 그 문제를 탐구하는 이제 지도를 제시해 주는 건데 길을 나서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지도, 마음의 지도, 행동의 지도가.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깜깜해지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뭐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단 한마디도 또 한 가지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의 지도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제가 이제 고전을 공부해 보면 인간은 아주 오래 전부터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이렇게 길을 찾아 헤맸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는 구석기 시대 사람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하늘의 별을 보고 지도를 그렸어요. 지금은 별을 보고 지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별이 일단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별의 지도는 어디로 갔을까요? 고전으로 갔습니다. 그 지도를 그 내비게이션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 무엇인가 이런 모든 지도가 담긴 것이 고전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한다는 건 결국 고전의 향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도 이제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 거죠. 박사학위를 받고 학교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길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인생에 이제 동서남북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대학에 진입할 수 없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지도를 스스로 그려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한 15년쯤 전에 이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난 고전이 열하일기입니다. 열하일기라는 고전을 만나고 제 인생의 지도를 다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박사 실업자가 아니라 고전 평론가라는 이름을 저에게 부여한 겁니다. 예. 근데 열하일기를 만나서 길이 거기서 지도가 그려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길은 계속 다른 길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임꺽정도 만나고 동의보감도 만나고 그러다가 오늘의 이제 주제인 이 여행기 고전, 그런 이제 고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아시죠?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돈키호테. 그 다음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그 다음에 서유기. 서유기를 모르시긴 어렵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읽어보신 책이 있습니까? 뭐 읽으셨어요? 오, 굉장히 저분은 상위 1%시고요. 대부분은 들어는 봤는데 그래서 제목은 잘 아는데 절대 읽을 생각을 안 한 책. 이게 고전의 정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고전 평론가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매니저 역할을 하는. 저는 열하일기 때문에 이 고전들을 막 열심히 읽고 그 고전의 작가, 그다음에 그 시대, 그다음에 그 책이 어떻게 후대에 전해지는가를 막 탐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열하일기는 조선이 나온 최고의 문장인데 여행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열하일기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 연암이 굉장히 험난하고 굉장히 새로운 낯선 여행에 나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냥 그 연암협에 계속 있었으면 그런 고전은 나오지가 않는 거죠. 길 위에 나서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길을 탐구한 거. 그게 이제 저에게 삶의 이제 새로운 지도를 그려주면서 수많은 다른 여행기로 또 안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들 이런 것들은 시간 공간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5대양 6대주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의 나이도 다 다릅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한 12~13살짜리 꼬마인데 미시피 강을 따라서 뗏목 타고 이동을 하는 거고, 돈키호테는 5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그 저자인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쓴 나이도 57세쯤 돼요. 50대 후반 감옥에서 온갖 산전수전 다 겪다가 나중에 경제사범으로 깜빵에 가서 그때 비로소 시간이 좀 많이 남고 또 거주지가 안정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뭐 전쟁에 그다음에 그 해적한테 잡혀가고 뭐 자기 집이라고 할 게 없는 이 세상에서 최강의 역마살을 가진 돈키호테라는 주인공 자체도 50대 후반에 아주 그 이렇게 안정된 그런 중년 아재가 어느 날 이제 냄비를 뒤집어 쓰고 길 위에 나서는. 그러니까 이제 50대 후반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인 조르바는 나이가 어떨 것 같으세요? 65세, 60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어디에 머무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60대 중반에 당당하게 한 시대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10대, 지금 50대. 걸리버는 이제 한 16년 돌아다녔으니까 그 40대고 50대, 60대. 그러면 연암도 44살에 갔으니까 40대 중반이죠. 그때로는 굉장히 이제 중후한 나이예요. 서유기의 손오공이 몇 살인지 아세요? 500살 플러스 한 100~20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길 위의 존재라고. 인생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길 위를 이동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디서 멈출 수가 없죠. 태어나는 순간 이제 성장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이루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는 이 길이 멈출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인생을 시작하겠어.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인지 인간은 늘 공간적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탐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적어도 한 20세기 이후에 현대인은 움직인다보다는 내가 무엇을 갖느냐가 삶의 핵심이었어요. 그게 소유로 내 인생을 구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닌다. 이것도 길이에 나선다기보다는 어떤 성적을 소유하느냐예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어떤 학벌. 그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대학이라는 게 하나의 길이 돼야 되는데 그 대학에서 내가 성취한 거를 또 소유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후에 이제 직장에서 내가 이룬 거 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결과가 무엇이 될까요? 화폐가 되죠. 화폐. 내가 돈을 얼마를 버는가가 결국 나를 결정하게 되겠죠. 개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내 인생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찾은 길이 없어요. 어떤 걸 소유하든 내가 스스로 찾아낸 길이 있어야 돼요. 길 위에서는 사건과 서사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유를 중심으로 하면 제일 먼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건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스토리가 나옵니까? 스토리가 없다는 것은 뭐야?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가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내 운명이 궁금하다. 그런 분은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보시면 돼요. 그거를 잘 관찰하면 이게 내 팔자예요. 팔자. 그런데 하루가 그냥 무료하고 지겨운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야기를 생성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과 부딪히질 않은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집안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머무르는 시대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는 뭉쳐야 굶지 않게 남는 시대니까 하여튼 이제 집이 그런 먹고 사는 아주 생계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푹탁푹탁 이제 단칸방에만 7, 8 식구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인간이 건강한 신체를 얻게 된 대신 뭐 인생 유년기에 굉장히 뭐 다이나믹한 뭐 산전수전을 목격을 하면서 자라죠. 근데 그게 또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굉장히 인간을 보는 눈이 어쨌든 좀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마 제가 고전을 읽을 때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뭐 티 없이 맑게 자랐다면 정말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20세기는 왜 집이 중요했냐. 내 집 마련.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단란하게 살아보는 거. 이 스위트홈에 대한 꿈이 사람들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 비전이 됐어요. 그런데 21세기가 되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제 집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이제 5 식구 이상이 있기도 어렵고요. 집은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3 식구만 있어도 가족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9 식구가 한 방에 있을 때도 그때 겪었던 번뇌보다 한 10배는 큰 집에서 3 식구가 살면서 더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한 거랑 다른 거죠. 계산이 뭐가 잘못됐구나. 좋은 집에서 단란하게 살면 그러면 이 소유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줄 알았는데 막상 그걸 하고 보니 가족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이가 모두 결론이 뭐겠어요? 다 화병입니다. 화병. 엄마는 원래 화병 복균자고요. 엄마들은 어떻게 해도 중년에 화병이 생기십니다. 근데 그거는
남편 탓, 아들 탓이 아니에요. 집에 계속 몇십 년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움직이지 않으면 다 우라통이 터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좋은 매일 남편이 장미꽃을 갖고 와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생명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너무 성실하게 훌륭하게 살아놓고 자기가 자기의 근거를 싹 해체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집에 머무르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도 집에 머무르시거든요. 예전에는 최소한 60대까지 해서 정년은 밖에 눈 뜨면 밖에 나가셨거든요. 그리고 정년 이후에 환갑잔치 크게 하고 나면 뭐 그렇게 많이 인생을 도모할 게 없었어요. 여생이 길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년을 해도 100세 인생이면 40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막해지죠. 이게 바로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가족이 바쁘고 그다음에 너무 서로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대화를 못하고 그래서 너무 이게 안타깝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가족이 대화하기 좋은 시절입니까? 애들도 고3 지나서 대학 못 가면 집에 있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그때부터 청년백수로 집에 있어요. 아버지도 중년백수로 집에 있어요. 셋이 매일 대화하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대화가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힘들었다고. 바빠서 너무 바빠서 애를 못 돌봤다고. 이게 모든 엄마들이 하는 한탄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대화가 그나마 이어지던 대화가 뚝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톡으로 하시죠. 집안에서. 집에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각자 방마다 그 목욕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직구조가 최악이에요, 최악. 가족은 부대끼는데 부대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핵가족은 이제 제가 농담으로 북한 핵보다 더 무섭다. 이건 전국이 다 이런 지금 폭발 직전의 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뭐 연금 또는 그 무슨 복지의 문제 이전에 이런 구조에서는 이야기가 생성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핵가족을 구하려면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해가 뜨면 무조건 다 집을 뛰쳐나오는 걸로 게릴라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아침밥도 각자 드셔도 됩니다. 근데 뭐 서로 밤에 잘 잤는지 확인하려면 아침을 같이 먹어도 되는데 먹고 뛰쳐나오셔야 되고 해지고 깜깜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가능한 한 자주 안 보는 게 생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길을 가다가 만났어. 그러면 길 위에서 만난 사람, 사건, 스토리를 서로 교차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은 내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장 편히 충전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죠. 산다는 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길에 나서는 때부터 시작되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고전에서 아주 사무치게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동의보감을 배우니까 이런 음양 오행으로 이 우주의 모든 것 천지인을 다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상생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상생과 상극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집안에 있으면 뭔가 서로에게 의무를 느껴. 잘해줘야 될 것 같아. 이러고 이렇게 되면 인생이 움직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고 인간관계건 뭐건 이걸 해서 자기 힘으로 얻은 한 걸음이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꽃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이 만들어준 꽃길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길이에요.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하루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결국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멈추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순환이라 그러는데 순환. 그러면서 계속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해서 삶을 창조하는 거예요. 길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배웠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길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의 이 디지털은 바로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죠. 네트워크다. 생명은 네트워크하는 거, 네트워킹.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전 대륙을 다 돌아다닌 것도 이게 뭐냐면 돌아다녔는데 각각 만나면 아는 거예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하여튼 뭐 주도하는 이제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거죠. 동물들은 각자 다른 곳에 있으면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다. 우리가 고유한 생명이야라고 증명하려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 있으면 가족끼리도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가 다 이 몸 안에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면역계 질환, 그다음에 우울증, 분열증, 불면증.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밖으로 가서 연결하고 운동하고 창조해야 되는 에너지가 내부로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유가 없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물질과 생리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교집합이 있어야 돼요.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가족은 해체됐고 이제 나는 혈연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어. 혈연을 재건할 지금 뭐 의지도 없고 방법이 없어졌어요. 결혼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이를 지금 낳으려는 의지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나홀로족들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21세기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혈연, 아파트, 그다음에 일촌으로 이루어진 가족, 스위트홈이라는 이 집으로부터 길이로 나서는 거죠. 왜? 새로운 패밀리를 구성하려면 혈연이 아니어야 되고 학벌도 나랑 같은 사람 이거 따질 때가 아니고 경제구조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세대적으로도 나랑 비슷한 세대를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더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세대를 가로질러야 되고 혈연을 가로질러야 되고 계층을 가로질러서 무조건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디지털은 연결되지 않으면 끝이에요. 정보가 무한히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특정 계급이나 특정 독재자가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이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독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보 독점을. 뭐 해커들이 가서 바로 그냥 빼서 다 그냥 살포를 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길을 열라는 이 대문명적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길로 이제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이 대이동을 하니까 그럼 이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길이에 나서야 하는가? 그거를 제가 그 이 로드 클래식 그 여행기 고전 중에서 그 서유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유기는 뭐 물론 안 읽으셨죠. 10권인데 안 읽으셨죠. 근데 그 인물 캐릭터 다 아시죠?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누굴까요? 손오공. 그 다음에 저팔계. 그 다음 그리고 이 세 명의 요괴를 끌고 가는 삼장법사.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캐릭터가 말을 타고 가야죠. 왜 이거 어떻게 걸어갑니까 이분? 그래서 이 5명이 밴드예요, 밴드. 삼장법사와 아이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손오공 밴드거든요. 이것도 용왕의 아들인데 아주 뭘 되게 잘못해가지고
백마가 돼서 삼장법사를 서청까지 모시고 가는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서유기를 안 읽으셨는데 이 캐릭터를 다 알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이 캐릭터도 없죠. 지금 이 여행하는 이 작품 속의 배경이 당나라 때고, 고구려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당태종. 당태종은 뭐 많이 알죠. 중국 황제 중에 그렇게 유명한 황제가 별로 없어요. 그냥 진시황 아시죠? 그리고 끝이죠. 근데 당태종은 고구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고구려 와서 이제 졌다. 예. 근데 하여튼 이제 당나라 태종 때는 중국의 아주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막 번성할 때인데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6세기쯤인가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몇천 년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스토리의 힘이에요. 스토리와 철학의 힘이에요. 이 이야기도 당나라 때 그 먼 곳에서 지금 뭐 얼마 됐어? 1500년쯤 우리가 뒤에 또 이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이제 길이 갖고 있는 폭발적 에너지인데, 자 그러면 이 이제 삼장법사는 서역에 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요. 대승경전을 가지러, 그걸 부처님한테 가서 대승경전을 구해 와서 중국의 그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렇게 뜻을 품었어요. 그런데 얘들은 왜 갈까요? 끌려가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삼장법사는 아무런 초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유기를 읽어보면 삼장법사가 하는 일은 주로 우는 일이에요. 납치돼서 막 오공아 구해줘, 이거가 주 대사예요. 그리고 되게 잘 삐져요. 그래갖고 손오공 저팔계를 이간질하고 저팔계를 펴내요. 또 특이하게 이 얘를 좋아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손오공을 2번이나 쫓아내고, 지도자로는 뭐 거의 리더십은 꽝이에요, 꽝. 그런데 이 3명의 요괴가 삼장법사를 따라간다는 거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손오공에 대해서 아는 거 얘기해 보세요. 돌에서 태어났어요. 돌원숭이 태어나서 원숭이로 이제 지내다가 얘가 이제 굉장히 기운이 정미로우니까 원숭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들하고 아주 막 복지 수렴동이라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이 돌원숭이한테 왔을까? 원숭이 왕이죠, 왕. 아,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죽음.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어디 가면 그 죽음을 탐구하고 넘어서는 해탈의 길이 있다고 합디다,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출가를 해요. 그래서 가서 수보리 조사라는 스승한테 진짜 열심히 배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운을 잘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제 그걸 다 마스터한 다음에 72가지 변신술. 이거는 이제 최고 경지예요. 1년이 절기를 나누면 24절기고 24절기를 5일씩 나누면 72저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년은 72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신술을 완벽히 체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내단 수련을 해가지고 먹고 자는 이런 생리적 활동을 안 해도 몸이 다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이제 정점에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도를 깨닫지 못해요.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과 자연이 가장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것은 악행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악행을 저지르는 거는 약하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연민의 대상이에요. 근데 교만한 거, 이거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그거는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도를 깨우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72가지 변신술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제 돌아오자마자 근두운을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두운을 딱 불러서 타면 공간적 장벽이 없어져요. 아무데나 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용궁에 가서 그 저기 뭐야 기둥 하나를 뽑았죠. 그게 여의봉이에요. 여의봉은 막 늘어났다 줄었다 하죠. 그러니까 그걸 바늘처럼 해갖고 귀에다 들고 다니다가 딱 꺼내서 휘두르면 그거는 그냥 스커드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죽음을 해결하려고 염라대왕한테 가서 그 장부 있잖아요. 명부에 있는 수명이 쓰여 있는 장부를 다 없애버려요. 이제 자기는 죽지 않게 됐어요. 자, 그 이제 힘, 변신술로 인해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의 이 장벽을 벗어났고 시간성을 또 벗어났죠. 이제 안 죽어도 되는 거야. 불멸.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불멸의 무소부의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인도 이걸 원하는 거죠.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막 초능력을 막 행사하는 걸 원해요. 그걸 갖고 막 날아다니고 무엇이든 변할 수 있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자유로울까요? 여기가 바로 손오공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걸 다 가지고 난 다음에 한 손오공의 행위는 뭘까요? 원숭이 제국을 건설해서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무릎을 꿇리고 그 다음에도 직성이 안 풀려서 하늘나라를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봐주다가 천군을 다 동원해서 진압을 했는데도 얘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능력과 힘을 가졌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요? 손오공은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힘을 소유를 했기 때문에. 힘은 접속해서 함께 만들어내는 파동이어야 되는데 자기 걸로 다 소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다 들어갔죠. 이 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쓰는데 창조하는데 안 씁니다. 소유한 사람들은. 소유를 하게 되면 파괴하는 데 씁니다. 권력을 함께 누리는 네트워크로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부도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재물을 사람을 네트워크하는 데 쓰느냐.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재물은 타인의 삶을 훼손하는 데 써요. 손오공은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숭이에요. 원숭이라는 존재는 잠시도 머무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불교에서는 원숭이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역에 가는 동안에 정말 수많은 요괴를 만나서 다 이겼어요. 손오공한테는 뭐 다 이기는데 손오공이 두 손 두 발 다 들은 그 뭐라 그러나 그 대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도사들이 좌선을 해서 누가 더 오래 앉아 있는지 내기하자. 손오공이 두 발 딱 들었어요. 자기는 하늘과 땅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데 앉아 있는 거 못한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삼장법사. 삼장법사가 유일하게 미션을 해결한 게 이거였어. 나는 앉으면 한 1년은 앉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되고요. 이거죠.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 우리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못할 때 괴로움. 이게 바로 노예예요. 노예. 예, 손오공이 바로 소유에서는 절대 자유가 없다는 걸 첫 번째로 보여준 거예요. 자, 저팔계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자고 얘도 하늘나라의 은하수를 담당하는 천봉원수예요. 대단한데 그리고 이제 72가지는 아니고 36가지 반토막 이 변신술을 익힐 수 있고 이 수련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팔계는 이제 문제가 몸이 좀 그래가지고 변신을 해도 그냥 다 알아요. 그래서 거의 활약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늘나라 은하수를 관장하다가 지상으로 왔는가? 그것도 이제 반도대라고 하는 하늘나라 큰 이제 파티가 있는데 모든 문제는 파티에서 생기더군요. 거기 가서 월궁항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항하를 보자마자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희롱을 하다가 곤장 200대를 맞고 내려오다가 딱 이 욕망은 어떤 몸으로 표현되냐? 돼지. 그래서 돼지의 태로 들어가서 그 외모가 굉장히 좀 거시기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련을 많이 했는데도 이 성욕이 탁 나갈 때 멈추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성희롱범으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저팔계는 이제 돼지가 됐으니까 돼지가 굉장히 이 출산력이 강하잖아요. 식욕도 맹렬하고. 그러니까 이 식욕과 성욕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욕망 뭐 지배를 하고 싶다, 뭐 세계를 막 뭐 뒤흔들고 싶다 이런 거 없고 뭐 명예 이런 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체를 못 하니까 자기가 이 여행에 결합했을 때도 이제 자기는 채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저팔계가 채식주의자인 걸 알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밥을 뭐 한 끼 한 말, 뭐 떡을 뭐 간식으로 뭐 100개, 200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식욕이 항진되면 성욕도 같이 항진돼요. 그래서 여자를 보면 어떤 여자인 건 보면 침이 나와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부의 딸을 막 유혹하다가 안 되면 과부라도 뭐 이런 뭐 아주 그냥 뭐 도덕이라든 뭐 이런 게 이게 하나도 제어가 되지 않는 존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면 이게 되게 짜릿하고 쾌락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팔계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탐욕의 화신이고, 사후정도 그 하늘나라에서 그 호위무사 같은 굉장히 멋진 권렴대장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유사의 유괴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반도대라는 하늘나라 파티에서 접시를 깨뜨렸다, 이 죄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접시 깨뜨린 것 같고 너무한 거 아니나 방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천지의 운행에 한 치의 어긋남만 있어도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운행하는 이거를 인격화한 게 그 옥황상제와 이 도교적 이 뭐라고 천국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뭄이 이렇게 조금만 돼도 굉장히 막 힘들어지는데 예전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접시 깨뜨린 그 방심으로 이제 벌을 받고 유사의 요괴가 됐는데, 그러면 사후정은 이제 어떤 존재냐면 탐욕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데 뭐예요?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유사의 요괴가 돼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몰라. 근데 배가 고파. 그럼 나가서 행인을 잡아먹어. 먹고 나면 너무 자책이 돼. 내가 왜 이랬지?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분노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탐, 분노, 진, 치. 이게 이제 화낸다는 진이거든요. 탐진치. 그러니까 불교는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나 탐진치를 안고 태어나요. 이게 중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욕망이 있잖아. 식욕, 성욕, 지배욕, 인정욕망, 뭐 사랑을 갈구하는 거, 뭐 애착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딱 줄였어요. 탐진치로. 그러면 이걸 안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야 돼요. 계속 가로막는 게 뭐예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 그리고 계속 방향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도를 그냥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벗어나야만 인생이라는 길을 열 수가 있고,
또 이게 한 번 열었다고 이 지도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년이 되면 또 바뀌어야 되고 또 다른 길을 열어야 돼. 중년이 되면 중년의 탐진치가 오거든요. 중년이 돼서 자기 안에 온 새로운 욕망과 또 이제 그때 이제 화두는 뭐겠어? 자식이잖아.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 순간 완전 대혼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중년에 새로운 길을 또 열어야 되고 그런다고 또 노년의 삶이 이게 되겠어요? 이거 노년에는 또 다른 길을 열어야 돼요. 노년에 맞는 탐진치가 또 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게 이제 동양 사상 전체가 사실 그런데 특별히 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원대하게 비전을 연 게 이제 불교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요괴와 이 용마를 탄 삼장법사가 길을 가요. 그러면 삼장법사는 이 탐진치에 사로잡힌 존재는 아니에요. 10번의 생을 이렇게 윤회하면서 한 번도 원양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양이 인간을 만드는 이 가장 기본적인 양기거든요. 불꽃인데 이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식욕 성욕에 동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장법사는 몸이 가장 청정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들의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투력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 요괴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팀을 짜서 아주 환상적인 팀인데 그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매끄럽게 가는 게 아니고 매일 투닥거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거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에 나서서 이 탐진치를 덜어내는 여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수련을 하는가? 10만 8천 리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14년이란 여정을 그동안 14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걸 길 위에서 다 겪어야 돼요. 무엇을 겪냐? 108요괴를 만나는 사건을 겪는 거예요. 108요괴 왜 108인가? 탐진치가 만들어내는 번뇌가 108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이제 가는데 왜 14년인가? 얘는 하루에 50번을 서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두운을 타면. 어이가 없죠. 그런데 14년이 걸려야 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서역에 가서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고 와요. 황당하죠. 우리는 막 왜 끝까지 만나지 못하고 마지막에 짠 나타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공간이야. 그래서 가서 마지막 이제 급하면 가가지고 막 쪼르고 뭐 떼쓰고 이러고 그리고 다시 와서 또 삼장법사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팀의 속도는 삼장법사가 결정합니다. 이 사람은 단 하나의 초능력, 신통력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몸이에요. 우리의 걸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서유기가 굉장히 황당한 환타지 같은데 그 밑에 수행의 원리는 다 깔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초능력 이런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 이런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신체, 평범한 걸음 그것이 탐진치로부터 우리를 구해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이 14년이란 시간 동안 80일난을 겪으면서 이 분노와 식욕과 어리석음이 덜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서역에 도달할 때 되니까 갑자기 식욕이 좀 떨어져서 자기가 깜짝 놀랍니다. 사오정은 아주 훌륭한 매니저 역할을 합니다.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뒤에서 막 지독하게 싸울 때 서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이 108요괴의 마지막 이 단계가 뭘까요? 제일 어려운 고난. 요괴들은 삼장법사를 끊임없이 납치합니다. 왜 삼장법사를 뭐에 쓰려고요? 이 사람의 몸을 먹으면 불로장생을 해요. 원양을 한 번도 흐트리지 않으니까 양기에 아주 절정이에요. 근데 요괴들은 왜 요괴가 됐냐?
열심히 수련해서 불로장생을 하려고 하다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테크닉이 생겼어. 그러면 바로 그 지역을 털을 잡고 지역을 지배해요. 이게 정착민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소유해서 그 주변에 뭐 왕국이랑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 통치하는 요 맛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합니다.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근데 삼장법사가 지나간다. 소문이 들렸어. 저 몸을 먹으면 돼.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주 괴물 같은 요괴들이, 힘이 넘치는 요괴들이 먹어치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섹시한 미녀 요괴들이 삼장법사와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납치를 하는 거예요. 뭐 토끼, 거미, 뭐 진해, 왜 우리가 생각해도 음기가 막 장렬하는 그런 요괴들이 막 끝도 없이 출연해요. 근데 손오공이 대적을 못해요. 그 음기에는 맞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방에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놈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근데 삼장법사는 그 모든 유혹을 너무너무 거뜬히 넘어갑니다. 이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길을 나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대단한 기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고자 하는 이 큰 발언이죠. 나는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는, 노예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도 않지만 내 충동에 끌려다니질 않아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나의 탐진치는 어디에 있을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 탐구해야 길을 어떻게 나서는지 나오겠죠. 그리고 필요한 건 뭐냐? 삼장법사처럼 나는 끝까지 서역으로 간다. 이 마음 하나. 예. 어떤 난관도 이 삼장법사를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삼장법사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물어봐요. 여기가 서쪽이냐? 이것만 물어봐요. 예, 어느 장소인지도 몰라요. 서쪽으로 가자. 그냥 예, 그거 하고 죽음을 넘나드는 인질로 그렇게 잡혀도 멈추지 않는 거. 또 하나, 그 어마어마한 유혹에도 아주 선뜻 나는 도를 향해. 도가 결국 자유거든요. 이 욕망에 탐착하기보다 자유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자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요걸 말해주는 게 서유기예요. 근데 이제 서유기는 이제 그런 구도의 길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걸 좀 더 넓혀서 보면 이 디지털 시대 이제 가족은 다 해체됐고 홀로 고립과 단절돼서 살아갈 것인가, 연결돼서 새로운 길을 창조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디서부터 한 걸음을 내디딜까? 그럴 때 나는 뭐가 없고 뭐 또 좀 더 준비된 다음에 가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 그거를 이 서유기가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 능력이 내 발목을 잡는다는 거. 그리고 동양고전은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신체의 자유를, 그것이 도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힘이 강하거나 강한 힘, 또 아름다운 외모,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재산, 이런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을 거두고 내가 타고난 탐진치를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자유를 향한 길로 이 내 마음의 표대를 바꿀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냥 경쾌하게 길 위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